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미국 은행권을 다시 위기로 몰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JP모건이 인수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는데요. 이번 위기는 잘 넘겼습니다만 당분간 미국에선 신용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화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인 미국 경제가 실제로 불황에 빠지면 과연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를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5일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사상 최초로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발표하기 시작한 1941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한 반면 금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고요. 일부 국가들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는 감기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경제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한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참 추억거리는 거 우리 살펴봤죠. 네. 갤러그 보글보글. 오늘도 그 뒤에 게임 산업 마저 이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임 산업, 그중에서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콘솔 게임 전쟁에 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는 콘솔 게임 그러면 아직도 저는 집에서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하거든요. 사실 콘솔 게임기의 대명사 중에 하나죠. 예. 그러면 예전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콘솔 게임들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콘솔 게임의 시초는 사실은 아타리가 만든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미국의 이제 아타리가 콘솔 게임은 집에서 TV와 연결해서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계를 이제 콘솔 게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타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타리가 80년대 중반에 80년대 초반에 이제 워너브라더사의 인수가 되거든요. 예. 합병이 되는데, 워너사가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사실 그때 워너는 영화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 그닥 뭐 큰 관심도 없고 깊이 있는 지식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에 인수된 이후에 아타리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다 망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조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타리를 외면하기 시작했죠. 그 틈새를 치고 들어간 게 닌텐도, 패미컴이었어요. 패밀리 컴퓨터의 준말이었죠.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패미컴이라는 그 소위 콘솔 게임을 내놨었는데, 이때 슈퍼마리오가 등장합니다. 아, 이때부터 슈퍼마리오가 등장한 거군요. 그래서 슈퍼마리오의 원조는 동키킹이라고 콩이라고 그 예전에 아케이드 게임에서 나왔던 캐릭터인데, 이게 이제 패미컴에서 슈퍼마리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마리오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뭐 전 세계적인 인기, 특히 북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가가 그 패미컴을 잡기 위해서 세가가 콘솔 게임 시장에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세가 역시 미국에서는 소닉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소닉도 기억하죠. 예, 소닉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북미 시장에서는 세가의 제네시스가 닌텐도를 완전히 누르는 현상이었고 압도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걸 뒤집기 시작하고 뒤집은 게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죠.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우리나라에선 콘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예전 어렸을 때를 보면 게임보이부터 해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까지 계속 TV와 연결하는 게임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 시장이 뭐 해외에서는 좀 큽니까? 실제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는 콘솔 게임이 훨씬 더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PC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지만, 북미와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콘솔 게임이 전체 게임 산업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영국의 게임 인더스트리가 지난 2월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현재 글로벌 콘솔 시장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74조 4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근데 이제 한국컨텐츠진흥원이 내놓은
작년도 한국의 콘솔 게임 시장 규모는 1조 원 정도입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는 또 미비하고요. 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스타크래프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하면 저거죠. 스타크래프트로 사람들을 다 뺏겼다. 뭐 그런 거 그렇게 볼 아닌가요? 수 있죠. 아마 네. 대한민국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 1998년에 블리자드가 출시했던 이 게임 스타크래프트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메가히트 게임이긴 맞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와 있던데 한 1,000만 개의 소프트가 팔렸다라고 보고 있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 450만 개 가까이 팔렸을 거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출시한 이 스타크래프트는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게임 산업의 흐름을 바꾼 게임,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임으로 기억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가 98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등장했어요. 뭔지 PC방. 기억하죠. 예, PC방. 예. 이 PC방이 대학가에 있던 오락실과 당구장의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렇네요. 사람들이 오락실과 당구장을 안 가게 됐죠. PC방을 갔죠. 그리고 이 PC방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요. 당시 이렇게 스타크래프트가 조성했던 PC방이라는 인프라는 이후에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의 부흥을 이끄는 고속도로가 되죠. 너무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된 거죠. 이 스타크래프트 때문에 무슨 연예인 같은 전문 프로 게이머들도 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98년 이후에 한동안 대한민국이 10대와 20대라면 스타크래프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임진록이라고 불렸던 임요한, 홍진호 같은 이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들의 대결 구도가 상당히 또 눈길을 끌면서 대기업들은 너도 나도 프로게임단을 창설하고 e스포츠라는 새로운 스포츠 장르를 만들어냈어요. 사실 98년부터 한 2002년까지는 프로게이머들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광고 모델로도 많이 나왔고, 많이 나왔죠. 어디를 가나 프로게이머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었고, 이런 스타크래프트 열풍은 곧 온라인 PC 게임 열풍으로 이어졌고, 한국의 게임 회사들은 너도 나도 온라인 PC 게임을 선보이면서 2000년대 초반 불었던 벤처 열풍과 코스닥 대박 열풍이 결합되면서 한국 게임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리고 게임 산업에 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90년대 전 세계는 예. 우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플레이스테이션 2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기억합니다. 이 비싼 시기에. 예.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소니가 만들어낸 혁신적인 콘솔 게임기에 열광할 때 우리는 스타크래프트와 온라인 PC 게임에 열광했던 건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기에는 당시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대한민국만의 아픔도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아픔이 게임 산업에 영향을 줬어요? 98년 IMF 외환위기. 아,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 상황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만들었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던 때잖아요. PC방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PC방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플레이스테이션 가격 비싸잖아요. 비싸요. 콘솔 게임기 비싸거든요. 비싼 콘솔 게임기를 구매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게임을 할 때마다 몇만 원씩 주고 그 게임 소프트를 사야 돼요. 타이틀을 또 사야. 타이틀을 사야 돼요. 예. 또 더 재밌게 즐기려면 최신 TV, 큰 화면의 큰 최신 TV TV가 사야 있어요. 돼요. 맞아요. 최신 TV가 또 거실에 들어가려면 예. 집도 좀 넉넉해야 됩니다. 집까지는 오버예요. 집까지 오버라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큰 화면의 최신 TV까지만 가져 그러면. 큰 화면의 최신 TV가 있어야 돼요. 이건 근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땐 괜찮은데, 모두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어려웠던 98년에 콘솔 게임은 한국인들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싼 게임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즐기기 좀 어려운 게임, 대중화되기 어려운 게임 장르였고, 반면에 온라인 PC 게임은 전국으로 확산된 PC방 덕분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은 1,000원이면 1시간을 즐길 수 있었어요. 예. 이런 당시에 한국 사회의 경제 상황이 스타크래프트의 인기와 결합되면서 한국 게임 산업은 당시 게임 산업의 글로벌 주류였고 대세였던 콘솔 게임이 아닌 온라인 PC 게임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 PC 게임, 뭐 스타크래프트 외에도 디아블로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온라인 PC 게임뿐만 아니라 콘솔 게임 시장에서도,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에서도 절대 강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게임 업계가 지나칠 정도로 온라인 PC 게임 시장에만
매달렸고 또 상대적으로 제작이 쉬운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래서 콘솔 게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박 교수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예. 혹시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40조 원 정도 됩니까? 네. 좀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41조 7,7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게임과 무슨 상관이죠?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예. 영국의 시장경쟁국이라는 부처, 우리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인데 이 시장경쟁국이 이 전 세계 게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하나를 발표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반대한다라고 선언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선언했었죠. 네, 지난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 우리 돈 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92조 2천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92조 2천억. 현대자동차 2개를 사고도 돈이 남습니다. 야, 이러니까 왜 현대자동차를 여쭤봤는지 이해가 네. 됩니다. 이게 감을 좀 잡으시라고. 그렇네요. 네. 근데 참 진짜 아쉽네요. 저 대학교 시절이 바로 IMF 외환위기 그 시절인데 네. 그때 친구들 집에 콘솔 게임 기기 가지고 있으면 야 너희 집은 잘 사는 집, 네. 그러지 않으면 PC방 가는 집 네.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맞아요. 진짜 그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콘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기는 하네요. 뭐 그 시기 덕분에 또 사실 온라인 게임과 또 모바일 게임의 성장을 가져온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콘솔 게임이라는 주류 시장, 큰 시장을 놓친 건 분명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과정에서 최근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도 역시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콘솔 게임기도 만들죠. 엑스박스로. 예. 콘솔 게임기도 만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리는 거는 블리자드가 갖고 있는 북미 최고의 인기 콘솔 게임 타이틀 콜 오브 듀티. 정말 재밌죠. 시리즈도 많아요. 하세요? 예, 합니다. 콜 오브 듀티는 실제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대표 타이틀이에요. 맞습니다. 북미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타이틀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 콜 오브 듀티, 콜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엑스박스라는 콘솔 게임기를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콜 오브 듀티와 블리자드의 게임 개발력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90년대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콘솔 게임 전쟁에서 이제 소니와 닌텐도를 제치고 최종 승자로 우뚝 서겠다라는 야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죠. 좀 전에 서두에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이 74조 원 이 정도 된다고 추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74조 원짜리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92조 원을 쓴 거예요. 이건 좀 주판을 잘못 튕긴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돈이 많은 회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에 올인하는 기업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 게임에 올인한다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CEO를 지내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한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에 올인하는 기업.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만들고 MS 오피스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는 그림, 구상은 게임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메인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또 게임까지 확장을 할까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많은 걸 좀 봤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게임에 올인한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게임에 올인하고 있는지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실제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를 콘솔기를 판매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구독형 게임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OTT 다운받아 보듯이 게임 타이틀을 쭉 모아놓고 여기서 클라우드로 월정액 얼마를 내고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들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통해서 콘솔의 한계를 넘어서 PC와 모바일까지 콘텐츠를 장악하겠다. 그리고 당연히 콘솔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드는 소니 같은 경우에서는 이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중에 들어가면 너무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자신들의 대표 그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콜 오브 듀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잖아요. 예. 엑스박스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니를 달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콜 오브 듀티는 지금처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소니로서는 그 10년에 대한 약속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위 그 콘솔 게임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니는 총력을 다해서 지금 인수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소니는 판매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콘솔 기기를 파는 게 아니라 내 그냥 PC나 모바일 기기에 그 타이틀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넷플릭스처럼 월 정액만 내면요. 소니도 PSN이라고 해서. 예, 근데 소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콘솔 기기를 계속 팔려는 제조 마인드가 있어서 사업 모델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확대하고 블리자드 등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궁극적인 이유, 그러니까 목표는 엑스박스를 파괴하는 것. 즉 엑스박스로 대표되는 콘솔 게임기 산업 자체를 파괴하는 것.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기 파는 걸 안 하겠다 그 얘기인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레트가 새로운 면도날을 팔기 위해서 면도기 기존에 잘 팔리는 면도기를 접어버리고 생산 라인을 새롭게 꾸려서 새로운 모델을 내놓는 것처럼 엑스박스라는 콘솔 게임기를 없애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콘솔의 한계를 넘어서 PC와 모바일 콘텐츠를 장악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각국에서 지금 이 결합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결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3의 모바일 게임 스토어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겠네요. 이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 혁명에서 진입 타이밍을 놓치면서 애플과 구글에 밀리는 처지가 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로 거의 대세를 장악하다가 인터넷 시장에 잠시 진입이 늦었지만 하지만 익스플로러라는 그 내비게이터를 내면서 실제로 브라우저를 내면서 인터넷 시장까지 장악했어요. 근데 스마트폰 혁명이 오면서 애플과 구글에 밀렸어요. 그렇죠. 근데 MS 오피스는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콘텐츠를 독자적인 게임 앱스토어, 게임 스토어로 구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모바일이 이제는 MS에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치욕을 안겨준 공간이 아니라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어요. 현재 MS 계획대로 된다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는 역사의 유물이 될 수밖에 없고 애플과 구글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MS-DOS를 통해서 윈도우를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안겨줬던 IBM의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OS 운영 체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또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매번 로열티를 일부 MS에 주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OS도 만들 수 있고 모바일 사업 자체도 할 수 있어요. 그 뭐 다른 회사들과 결합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게임 타이틀 회사 중에 하나가 마인크래프트거든요.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어린 시절에 마인크래프트를 즐기고 10대, 20대 때 블리자드의 콜 오브 듀티를 즐기고 윈도우 PC로 업무를 보고 MS 오피스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 못지않는 강력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과 아마존이 스포츠 게임으로 유명한 EA를 인수하겠다라는 뜻을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고. 이거 피파 스포츠 오락하는 거기죠? 또 지금 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단순히 게임 컨텐츠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심각한 독점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소 주식 갖고 있으면 팔지 마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만약에 신문 기사를 보시다가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서 대박 콘솔 게임이 나왔다. 대박 콘솔 게임을 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 회사와 그 회사 주식은 정말 눈여겨보실 것을 강력히
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콘솔 게임에 대해서 다뤄주셨지만 우리나라 예전부터 PC 게임의 최강자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요? 우리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고 있는 엑스박스 패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떡합니까? 상황들을 계속 봐야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들로 국한한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지금 블리자드 인수예요. 블리자드 인수. 현대자동차 2개를 인수할 수 있고 네. 또 하이닉스를 사고도 남는 돈을 주면서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려고 하는 이 블리자드의 인수 합병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IT 산업에 굉장한 큰 빅뱅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야, 어렸을 땐 그냥 단순히 오락실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시장이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요즘도 뭐 기술 발달에 너무 우리 김덕진 소장님을 바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바로 앞 코너 해주신 분을 이렇게 타박을 하세요. 게임은 내 분야인데 왜 가져왔냐. 그렇다기보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에 또 뒤에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또 제가 스트리밍 게임 관련돼서도 아니면 뭐 또 작가님이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좀 재밌는 게 기술이 한 가지 이야기만으로 안 끝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고 융합돼 있고 또 과거에서부터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지금의 변화들을 더 좀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잠깐 하루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무슨 이벤트가 발생된다고 하면 요즘엔 그 이벤트의 근원을 찾으면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까지 보실 수 있으면 좀 더 이런 IT 관련 기술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뭐 이렇게 같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소장님이 게임 산업 분석한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얘기할 것도 그렇게 좀 이제 좀 오랫동안의 이야기를 좀 한 방에 해볼게요. 예. 자, 근데 오늘은 또 흥미진진한 얘기입니다. 구글에서도 사실 이 휴대폰은 우리나라의 전유물 같은 것이었는데 접는 폰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폴더블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죠. 구글의 첫 번째 폴더블인 픽셀 폴드가 다음 달 이번 달 열리는 구글 I/O 행사, 그러니까 구글에서 인풋 아웃풋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개발자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그 행사를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이제 해서 뭐 예측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5월에 나온다, 뭐 6월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발표 자체는 이제 이번에 5월이 됐으니까 5월 10일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해외 이제 유명 IT 뭐 블로거나 해외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출시는 6월 말에 될 것으로 보이고 발표는 5월에 해서 가격은 한 $1,799 정도, 그러니까 약간 갤럭시 폴드보다 약간 저렴한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이거 한국에는 출시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지금까지의 모든 폴드가 그랬듯이 1차 출시국을 빠지거나 아예 판매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글이 그 전에도 계속 픽셀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빠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그 형태나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옆으로 접는 폰이죠. Z 폴드 4랑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무게도 약간 무거운 정도인데 하나 특징적인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배터리가 좀 길다. 그래서 뭐 24시간 혹은 저전력 모드로 하면 최대 72시간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에서는 이게 폴더블 폰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개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출시 일자, 가격 이런 거 다 공개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그럼 실질적으로 소매점에게 언제 도착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6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한 6월 27일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256기가짜리 모델이 한 우리나라 돈 240만 원. 그리고 이제 512기가 모델이 $1,919니까 한 256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자체는 뭐 칩 자체 지금 성능을 봤을 때 갤럭시 이제 S23 울트라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지금 뭐 이제 벤치마크 플랫폼들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제품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 제일 포인트는 최적화 쪽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펙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 같은 경우에 계속 뭐 비교할 때 갤럭시보다 낫다,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 그 전부터도 아이폰은 본인들이 만든 OS에 본인들이 만든 하드웨어다 보니까 하드웨어 스펙보다도 최적화를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제 구글이 또 이런 폴더블을 만들 때 본인들이 있는 안드로이드에 얼마나 이제 소위 말해서 찰떡궁합인 녀석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갤럭시 폴드보다 약간 무겁고 그리고 조금 더 싸고 그리고 좀 더 어떤 배터리는 좀 오래 가는 뭐 이러한 형태의 지금 폰이 곧 나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뒤늦게 구글이 이미 휴대폰 시장은 평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왜 픽셀폰, 그것도 접는 폰을 가지고 갑자기 등장하는 것일까? 그렇죠.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예. 거의 유일하게 성장하는 게 폴더블 시장이에요. 아. 왜냐하면 나머지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계속 빠용 스마트폰을 봤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는 뭔가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바꾸더라도 요즘에 워낙 또 고스펙으로 나오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2년에 한 번 바꿨다면 요즘에 제가 그냥 체감상으로 보더라도 평균 한 3년 정도 쓰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결국 폼팩터, 그러니까 모양의 변화인데 그 모양의 변화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게 제가 볼 때 폴더블이라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폴더블로 폰을 2번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경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제 좀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유일하게 크고 있는 것이라고 첫 번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도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삼성과 구글의 이제 관계가 조금 옛날처럼 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가장 큰 게 역시 이제 기본 검색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뭐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방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생성형 AI, 그러니까는 그 오픈 AI의 챗GPT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본인들의 검색 서비스 빙을 되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수많은 나오는 안드로이드 폰에 기반 그 기존 검색, 아주 이제 모든 것의 기초 검색이 되는 게 구글 사이트인데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가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검색의 기본이 bing.com으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 구글을 이제 자기네 스마트폰에다가 그 기본으로 탑재하는데 삼성전자가 역으로 구글한테 한 3조 원 정도의 돈을 매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는 거죠. 예, 예. 근데 반대로 지금 계속 얘기되는 걸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히려 사용료를 내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삼성전자에게 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뭐 외신이나 여러 곳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많은 스마트폰 대수에서 검색 엔진을 지금 구글 걸 쓰는 것보다 마이크로소프트 걸 쓰면 옛날보다도 좀 검색도 많이 좋아졌고 우리한테도 나쁠 게 없어, 이런 관계라는 거죠. 3조 원도 줄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관계인 상황에서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삼성전자에게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관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구글도 새로운 폰들을 계속 만드는 연구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도 폴더블이라는 시장에 이제 조금 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삼성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OS의 최적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폴더블 시장 자체가 계속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이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폴더블을 위한 앱을 만드는 회사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삼성전자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안드로이드에다가 좀 더 비용을 써서 삼성전자용 특화인 폴더블을 만들면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 OS 자체가 원래 삼성전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예. 구글 안드로이드 거니까 예. 아무래도 최적화면에서 떨어지겠죠. 근데 역으로 안드로이드가 이제 폴더블을 한다. 라고 하면은 개발자들 관점에서도 좀 더 이런 폴더블에 최적화될 수 있는 개발자 도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내가 뭔가 만들고 싶어도 야 이거 만들면서 삼성전자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잖아. 에서 반대로 이거 모든 안드로이드 폰에 적용될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지만 비용 구조가 안 나와서 못 만들었던
다양한 UX의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우리가 접고 피고 할 때에 야, 이제 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아, 이게 뭔가 사용자 경험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개발자 입장에서 이거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안드로이드에서 공식적으로 폴더블이 나오니까 그것에 맞는 개발자 도구들이 나오면 훨씬 더 이 세계가 넓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제발 좀 참여자들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면서도 반대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네요. 네. 뿐만 아니라 어차피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 접는 디스플레이는 어차피 삼성전자한테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위기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왜냐면은 지금 중국에서도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결국 중국에서도 제대로 된 폴더블 폰을 만들려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폰이 중국에서는 지금 거의 0%에 가까운 점유율까지 떨어졌지만 폴더블을 위한 디스플레이는 결국 삼성전자 걸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께 더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폴더블의 OLED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접는 형태 있잖아요. 인폴딩.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접는 형태가 아웃폴딩 밖으로 접는 거랑 안으로 접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으로 접는 형태잖아요. 그게 더 기술이 더 높은 거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래서 구글도 똑같이 이 인폴딩의 OLED를 씁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했었던 기술을 그대로 이제 그렇네요. 구글에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OLE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뭐 압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나머지 아웃폴딩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수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퀄리티 부분이 좀 아직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프리미엄 폰 시장으로 가고 이 폴더블이 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많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갖는 점유율은 거의 지금도 압도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삼성과 구글의 관계를 보면 참 비즈니스 할 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삼성과 구글은 어떤 릴레이션십을 맺을 것 같습니까? 네, 뭐 일단은 이 둘의 관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8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압도적이고 구글과 삼성의 관계를 보면서 예전부터 좀 이 경영 쪽에서 새롭게 쓰게 된 용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프레너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프레너미요? 네. 그러니까 프렌드랑 에너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친구인데 적이기도 하고 이게 뭐 그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친구이자 적인 관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친구들하고 뭐 이런 표현하면 좀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서로 막 적인 것처럼 안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놀 때는 같이 놀기도 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우리 둘이 친한 걸 보여줄래 그러면 일부러 친한 걸 막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프레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협력은 하지만 종속은 되지 않겠다. 이런 형태들을 이제 삼성과 구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과 구글의 프레너미 관계는 한 2010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일 큰 게 이거죠. 삼성이 아시겠지만 원래 운영체계에서 구글의 운영체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를 스마트폰에 처음에 탑재 시도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옴니아 뭐 이런 폰들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갤럭시 S가 나오면서 안드로이드의 운영체계를 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삼성전자가 구글이 10년간 이제 거의 끝나가죠.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래서 하드웨어는 삼성이 만들고 그리고 핵심 운영 체계는 구글 거를 활용하는 이러한 식의 라이선스를 가진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보면 서로가 서로의 라이선스를 같이 하면서도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입장에선 우리가 구글에게만 의지하면 안 돼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구글 입장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삼성전자만 바라보면 안 돼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2015년에 삼성전자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OS인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기도 했었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예. 삼성전자가 스스로 또 OS를 하나 만들었었던 게 있어요. 스마트폰용으로. 뭐였죠? 바다라고 하는.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름도 좋고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도로 좀 끝난 상황이었고요. 근데 구글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스마트폰인 픽셀이 2016년도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레퍼런스 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뭐 중국이나 다양한 대만의 이 부품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들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구글하고만 손을 잡을 수 없다. 이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도 2019년에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 구글에서 드디어 우리가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지금 안드로이드 시장에서의 스마트워치는 거의 삼성이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예. 우리도 시계 만들 수 있어라는 걸 이제 2022년에 보여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 삼성전자에서도 아니 그럼 우리도 이제 그 검색 엔진 마이크로소프트 거 쓸 수 있어라고 하면서 서로가 계속 이렇게 친구이자 적인지도 모호한 이런 형태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프레넘이 오늘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인데 네. 앞으로 이거 경영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그러면 삼성도 이렇게 구글 픽셀4만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삼성도 다음 모델을 좀 일찍 출시하나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이 기사나 언론에 보면 삼성전자의 다음 모델에 대한 모델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한 통상적으로 폴더블 시리즈가 8월 정도에 선보이는데 예. 한 7월 중에 공개되는 한 달 정도 땡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뭐 IT 전문 매체나 블로거들이 올해는 양산을 6월부터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접는 거 말고 위아래로 접는 또 그 플립 시리즈가 이제 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새로운 형태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으로 휴대폰 시장에서 최종 강자, 승자는 뭐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깝게 삼성전자의 폰이 거의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내수로서 거의 채우고 있고 거기에 일부 아이폰이 지금 그래도 아이폰에 좀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북미 시장에서의 핵심일 것 같은데 북미 시장에서 얼마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예. 계속적으로 또 구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유럽 시장일 것 같아요. 유럽은 아무래도 고가 폰이 아직은 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폴더블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들이 과연 얼마나 그 유럽 시장에서 설득력 있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또 시장의 변화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시장은 애플이 1등이고 그다음 삼성 맞나요? 네네네. 그다음에 유럽은 의외로 중국 제품들을 많이 쓰던데. 이제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폰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변화나 흐름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 시장 역시도 뭐 영원한 1등, 뭐 영원한 영원한 선수는 없다. 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 휴대폰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입니다. 이소라 씨는 비디오 게임 덕후로도 유명하죠. 이제 게임 그만하시고 신곡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